내 말 안 들으면 이혼해요. 차라리 이기적인 말을 하는 남편과 이혼하겠어요. 남편이 한 이혼을 받아들입니다.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며 잘난 척 웃는 얼굴로 이름은 에멀리입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했고 35세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해서 불임 치료를 고려했지만 남편의 의견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연에 맡기고 그래도 둘만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남편이 말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치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매우 지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친척들 앞에서 직장 선배였기 때문에 저를 어리석은 아내라고 불렀고 제가 실수를 하면 멋이 없이 저를 꾸짖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위계적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남편이 나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부하였을 때는 온순한 면이 있어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나 일이 안 될 때 정확한 조언과 지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격려해준 사람이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나는 은퇴했고 저는 이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멀리. 저는 집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남편은 보통 오후 9시 이후에 집에 옵니다. 매니저라서 일이 많고 야근도 거의 늘 하고 오늘도 늦었구나 피곤하구나 남편이 벗은 셔츠와 양말을 집어들고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정말 피곤했나 봐요. 나는 저녁 준비를 시작하고 내가 밥을 다 먹자 10분 정도 식사를 마치고 말 없이 먹기 시작한다. 화장실로 향한다. 나는 목욕을 준비한다. 수건과 속옷을 챙겨주고 저녁 식사 후 청소를 시작하고 목욕을 마치고 바로 침실로 갑니다. 남편은 늘 말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승진으로 인해 피로가 쌓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사랑합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고 1학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할아버지 손에 들어와서 키워주신 할아버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할아버지 따뜻하고 다정한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일을 시작하면 할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취업 후 저축한 돈 할아버지 모시고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나눠 먹기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즐거웠고 영원히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지내길 바랐는데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할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앞말 그대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더라면 지출이 너무 슬펐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내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내 상사였다. 내 남편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다. 고생 많았다. 잘했다. 말해주는 그 사람. 평소에는 엄하고 위협적인 상사. 내 남편이 내 상사였다니 정말 행운이었다. 그 당시 그의 말은 온화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마음 속으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섬기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쉬는 날 오후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나야. 전화한 사람은 남동생이었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내 동생이랑 통화 좀 해야겠어. 그 사람이 근처에 있잖아. 물론 잠깐만 거실에 누워있던 남편한테 전화 걸었잖아. 예상대로 전화가 오네. 아무 말도 없이 대답이 없던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내세요? 방금까지 통화하던 얼굴이 형의 전화를 받자 곧바로 미소로 변했습니다. 15세의 형부. 남편보다 1살 어린데 남편이 점을 많이 쳐요. 2년 전 얻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그렇군요. 괜찮으세요? 남편 목소리 톤이 진지하게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혹시라도 힘들면 그냥 말해주세요. 난 결국 형이에요.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오빠 해고당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해고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우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부는 남편과 정반대입니다. 온화하고 침착하고 늘 겸손한 형수로서 저를 존경하고 남편이 우리 앞에서 욕해도 저를 형수처럼 대합니다. 친척들 그는 형이 에밀리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나를 변호했고
내 동생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에밀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함으로써 나를 배려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었고 나는 그들과 부부로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처남과 그의 아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결심한 일입니다. 거기 없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편에게 물어보니 날카로운 표정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 말에 형의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너는 정말 희망 없는 여자. 사회에 나가본 적도 없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사람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아웃사이더는 조용히 하세요. 그의 공격적인 태도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잘못 문지른 것 같았습니다. 아웃사이더 나도 가족의 일부가 아닌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거의 애원하듯이 가족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내 형제가 아닙니다. 아웃사이더 그의 말이 내 마음에 칼처럼 찔렸습니다. 형이 해고되기 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는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더욱 억압적이라고 했어. 뭐야 이 식사는 뭐야. 형부한테 배워.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형부이는 늘 정리정돈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낸다. 지저대서 이렇게까지 무리한 건 처음 봤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침내 남편에게 화를 냈다. 닥쳐.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그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고 머지않아 그 사람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눈이 마주치자 우리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넓어졌다. 남편과의 관계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은 아침부터 청소를 하듯 정리를 시작했다.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분류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쓰레기 봉지. 그 사람 뭐 하는 걸까 싶었는데 최근 우리 사이가 싸늘해져서 말을 할 힘이 없어서 끼어들지 않았는데 유난히 나한테 말을 걸었지. 뭐야 너 짐 싸야지. 나도 이사갈 짐을 싸고 있어. 이 집을 형부부에게 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실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주려고 했다는 걸 알았어. 사법부부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닥쳐. 반항하지 마세요. 남편이 큰 소리로 소리쳤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이 하지 않은 일을 해주고 싶다고 했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형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형으로서 제가 그를 도와야 합니다. 형부부터 대화를 완전히 혼자 진행하는 건 우리를 쫓아내고 뻔뻔하게 남의 집으로 이사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남편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자 그가 나에게 뭔가를 건넸다. 당신이 할 일은 말대꾸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는 이미 작성한 이혼 서류를 나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이혼 서류를 다 작성하고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남편에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 헐, 이 집은 내가 할아버지랑 살던 집이고 땅도 할아버지 땅이네. 둘 다 나한테 물려준 집인데. 이때 남편이 깜짝 놀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넘겨주려고 그러냐? 가세요. 남편에게 질문할까 말까 눌렀는데 남편이 갑자기 당황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집세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에 이사 온 걸 잊었나요? 나는 재산세를 쭉 냈어요. 집과 땅은 매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당신은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진정하자. 그게 내 라인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이혼 서류를 나눠주고 있잖아. 얼마나 이기적인지 믿을 수가 없네. 남편에게 불만을 다 쏟아부었네. 남편을 사랑했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내 착각일 뿐이야. 우리 결혼의 끝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에밀리 잠깐만. 이건 오해야. 뭐에 대해 얘기 좀 하자. 이혼을 먼저 꺼낸 사람이 너 아니냐. 난 너한테 너무 지쳤어. 이렇게 말하며 작성한 이혼 서류를 조심스럽게 치워두었다. 오늘 공휴일이라 내일 아침에 먼저 제출할게. 남편은 바지를 타고 바닥에 누워 앉아 이건 아닐지도 중얼거렸다. 나는 동정심 없이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집 서류 접수되면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는 낯선 사람이 될 거예요. 낯선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 살 수
없어요. 남편이 떠나는 순간까지 투덜댔지만 결국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낯선 사람이니까 필요 없어요. 남편이 울며 달라붙어도 자비를 베푸려고 아무 느낌도 없이 남편은 운명을 체념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식이 회사에 빠르게 퍼져 남편은 즉시 무시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이혼 이유와 남편의 결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실에 대한 소문이 아주 자세하게 퍼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시작하고 퍼뜨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의 동료와 부하 직원이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혼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돌아왔을 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는 내 전 남편입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서 무시하려고 해도 끈질기게 따라오더니 결국 인내심을 갖고 마지못해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에밀리, 나는 항상 당신을 경멸했어요. 그는 갑작스런 선언으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알고 보니 그는 자기 형의 해고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고된 이후로 그게 왜 내 잘못이겠습니까? 결혼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겼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주장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상을 당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니는 항상 허약했다. 그의 부상은 자신이 술에 취한 탓이었다. 서투름 연석에 걸려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모든 불행의 책임이 나인 것 같아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인 줄 알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미워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어색한데 그냥 나를 멸시하는 거였구나. 그 사람한테 완전 화났어. 그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남 탓만 했어. 근거도 없고 그 같은 사람이 회사 상사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듬직한 상사가 언제쯤 이런 사람이 됐는지 부하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한 비난을 받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과 결혼한 게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혼한 뒤에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내 질문에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화재로 인해 고통스러워 보이는 화상을 입었다. 실제로 내 아파트는 3개월 전에 불타버렸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직장에서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고 내 동생은 차갑게 행동했다. 나에게 그리고 최근에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그의 불행은 잘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에게 전혀 동정심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고 나는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커플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직 일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여자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지 않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불행은 모두 내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는 나쁜 버릇 좀 고쳐야지. 에밀리, 기다려. 에밀리. 내 전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 관심을 끌려고 했어. 나는 모른 척했어. 사실 그 사람을 알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내 동생은 항상 그랬다. 자존심이 강해서 항상 걱정됐어요. 당신에 대한 그의 태도가 형편없었어요. 에밀리는 형편없었어요. 내 아내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는 정말로 친절한 사람이에요. 두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혼한 것은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에밀리, 고마워요. 그 사람이 곧 일자리를 구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다행이다. 형과 거리를 두려고 생각 중이야. 전 처남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형과 점차 연락을 끊을 예정이에요. 전 남편과 연락을 끊는 이유, 남편이 친오빠에게 연락하지 못한 이유는 아내와 이혼하고 사랑하는 남동생과도 멀어진 전 남편이 정말 혼자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닫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나는 사라져야 한다. 남편을 다시 만난 날 그의 시력, 나는 방금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임대했습니다. 집은 나에게 너무 크지만 집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위해 차라리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살게 하고 싶다. 휴대폰 번호와 사는 곳을 바꾸고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이다. 나는 겨우 35세이다. 아직 내 인생은 길다. 그 아이가 임신 마지막 달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니?
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내 딸 제시카와 그 남편 토마스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불평했다. 테이블 밑에 쌓인 먼지와 더러운 욕실 바닥에 대해 그는 내 딸이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걱정된다면 왜 전에는 스스로 청소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말할 수 있어. 토마스가 문 앞에 손을 댔다. 집도 관리도 못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 그녀를 떠난다. 나는 올해 54세가 된 레베카다. 실직 후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남편은 일찍 나랑 외동딸만 있었어. 제시카를 혼자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 피로를 없애주었어. 제시카는 좋은 친구들의 축복을 받아 친절하고 사려 깊은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지만 연애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움을 겪었다. 남자친구를 찾으려고 고등학교 때 만날 줄 알았는데 대학 졸업하고 남자친구도 없었고 식품 제조사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연애에 대한 소문은 한마디도 없어둬요. 나 가버렸어. 제시카는 혼자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소개시켜줄까 고민하던 그녀가 친구를 통해 만난 남자와 사귄다고 수줍게 알려줬더니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약 2년 만에 약혼을 발표한 뒤 안도감을 느꼈다. 당신의 외동딸은 이사를 가는데 그 부부가 우리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 가족이 있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토마스는 제시카보다 4살 많고 매우 야심찬 남자입니다. 토마스는 종종 늦게까지 일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이유로 술을 마시러 나갑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시카에게 맡기고 둘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식이 끝난 지 약 6개월 후 제시카는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제시카는 항상 자신이 말하던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그녀는 여동생, 남동생을 원했는데 재혼할 생각이 없어서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결혼 후에도 늘 아이를 원했던 제시카는 아직 납작한 배를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부드럽게 문지르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만나서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제시카는 임신 중에도 계속 일을 했으니 꼭 안부를 물어보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녀가 2번째 학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시카에게 이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나에게 매우 기뻐하며 내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을 것입니다. 저는 작업에 전념하는 동안 타머스에게 제시카를 찾아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 제시카의 임신 마지막 달이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아기가 도착했는데 전화를 받은 건 토마스였어. 안녕 레베카. 좋은 타이밍. 제시카는 꽤 쓸데없는데 방해가 되니까 내가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받기도 전에 무슨 뜻이야?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다. 나는 흐트러진 제시카가 토마스 제시카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내 딸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웃을 힘조차 없었다. 머리카락 손톱과 피부가 완전 건조해 전혀 20대 여자 같지 않았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흘렀다. 표정이 어둡다. 한 곳에 고정된 시선. 어떻게 불과 몇 달 만에 이토록 악화될 수 있었을까? 소파에 제시카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토마스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제시카가 왜 이러는지 토마스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놀라며 잠깐 내 탓이냐며 뱃살이 커서 속도를 늦추는 게 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집안일은 여자 목인 줄 알면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당신이 입덧을 하게 만드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집안일을 다 합니다. 입덧은 병이 아니죠. 그 사람이 저한테 집안일까지 도와달라고까지 한 거 알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사람이 방해하고 집안일도 안 하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잘 보살펴 주세요. 그제서야 이 남자는 임신과 아빠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딸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보살핌은 괜찮아. 내가 그녀를 데려갈게. 난 당신이 그녀를 돌봐줄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내가 토마스에게 말했을 때 그는 말했어. 봐봐 당신 딸이 그렇게 엉망이라면 그건 당신이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녀는 주변에 아버지도 없기 때문이야. 남편을 대하는 방법도 알면서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면 데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토마스가 떠나기 전에 딸 레베카를 다시 교육해 주세요. 그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제 딸의 양육을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제시카를 버리고 그 남자의 용기를 버렸다. 제시카가 그와 결혼하게 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제시카는 먼저 인형처럼 거기 앉아 있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해서 냉장고로 가서 제시카가 좋아하는 컵에 우유를 조금 부었다. 설탕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뜨겁다 조심하라고 따뜻한 우유를 홀짝이며 넘겨주면서 제시카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토마스는 야망이 있었고 제시카는 임신한 뒤에도 계속 직장 파티에 참석했고 제시카가 필요할 때마다 그녀를 내버려 두고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임신으로 몸이 안 좋을 때 집안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설거지도 빨래도 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밤에 술을 마신 후 동료를 집에 데려와 그녀에게 요리와 청소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임신한 딸이 하인처럼 대우받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경력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의사들에게 임신 중 신체적 변화에 대해 토마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녀의 시댁은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던 그녀를 안아주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우선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제시카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더 빨리 깨닫지 못해 미안해요.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줬어요. 엄마는 고마워요. 그리고 제시카 카메 투스테이가 있은 지 며칠 후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엄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쉬라고 했는데도 집은 깨끗했습니다. 제시카는 집안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무거운 매트리스를 옮기려 하거나 다 꺼진 전구를 갈아주려고도 했고 남편이 화를 낼까 봐 가방을 싸고 집에 가려고도 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치료사였던 이웃에게 가서 부탁했다. 추천 클리닉 리사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되세요. 제 딸이 저를 집으로 맞이한 것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리사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시카의 상황을 리사와 그녀의 남편 케빈에게 공유하고 좋은 클리닉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시카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서와 그녀의 남편은 제시카를 걱정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리서는 들러서 그녀를 확인했고 고맙게도 제시카는 회복하기 시작했고 출산 예정일이 왔을 때 예전처럼 더 웃었습니다. 나는 제시카를 데려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병원에서 등을 쓰다듬고 땀을 닦으며 진통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제시카가 분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절부절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방에서가 태어난 토마스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 쯧쯧. 아기들은 원숭이 같아 전혀 귀엽지 않아. 제시카 화장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구나. 넌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보이려고 노력 좀 해라. 너도 나처럼 여자야. 화를 내는 것을 들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토마스를 둘러싸고 소리쳤다. 당신도 남편이냐? 아내가 목숨을 걸고 출산했는데 지쳤으니 좋은 말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토마스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나서 총을 쐈습니다. 우리 엄마는 출산 직후에도 일을 하셨다. 이건 분명 게으름이다. 출산 직후 일하는 여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무언가가 자신의 기억을 왜곡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기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에 관심을 보인 토마스가 뛰쳐나갔고 제시카가 퇴원하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음. 제시카를 데리러 올 기미가 없었음. 제시카를 그에게 다시 보낼 것을 걱정함. 나는 그녀에게 나와 함께 있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제시카는 가고 싶어함. 집에서 아빠 없이 자라는 건 아이에게 억울하다며 토마스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갈까 했더니 일이 바빠서 거기 가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잠을 이루기 싫어서요. 나는 제시카를 집에 데려와 육아에 익숙해질 때까지 머물자고 제안했다. 토마스는 아기 필수품을 하나도 사지 않아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쇼핑하러 갔다. 토마스는 이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제시카와 저는 아기 이름을 사라로 선택했습니다. 이웃인 리사와 그녀의 남편은 상황을 알고 육아를 도왔기 때문에 사라는 태어난 지 약 3개월 만에 잘 자랐습니다. 토마스는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제시카와 사라를 데리러 야, 나 널 데리러 왔어. 서두르세요. 넌 항상 너무 느려요. 제시카가 출산 후 감정적 불안정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토마스는 현관문에서 소리쳤고 그녀는 토마스가 얼마나 끔찍한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제시카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문 뒤에서 그 사람에게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에게 통제되지 않을 것이며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 서명하십시오. 사장님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토마스는 리사와 케빈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케빈도 토마스의 상사였다. 케빈도 놀랐다고 해서 자기 아이를 3개월 동안 방치한 당신 같은 끔찍한 남자가 당신인 줄 알다니 제시카의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 팀을 믿을 수 없습니다. CEO에게도 알릴 텐데 승진 취소를 고려하십시오. 케빈은 토마스에게 엄중하게 속삭였습니다. 케빈은 케빈에게 매달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토마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넌 듣고 싶지도 않고 넌 내 일에만 신경 썼지. 케빈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았어. 토마스를 위한 나의 모든 노력은 무릎을 꿇고 의기소침해졌어. 케빈은 동네와 직장에서 가족을 도구처럼 대하는 토마스를 용납할 수 없었던 가장은 토마스가 승진을 위해 직장에서 좋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토마스는 그날 조용히 집에 갔지만 한 번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목회했다. 내 집에서 그랬지.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좋은 말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자 바로 CEO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회사를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높습니다. 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승진 CEO가 당신의 실적 수치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래는 성공하더라도 부정적입니다. 당신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CEO 사무실을 떠납니다. 낙담한 표정으로 환호합니다. 토마스 회사의 CEO는 가끔 TV에 출연하며 그가 만든 성실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단순히 상사의 보고 그 이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타머스는 아마도 타머스가 업무에 대한 의욕을 잃은 후에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실수는 부담이 되었고 거의 일하지 않고 지역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전학이 완료되었습니다. 타머스는 제시커가 내 잘못이라고 반복해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원합니다. 세러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제시카와 나는 타머스를 무시했지만 그가 너무 끈질기게 되자 케빈은 그를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만나지 못하게 된 CEO에게 제시카가 이혼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케빈이 알았을 때 그는 그녀를 인류 변호사에게 소개했고 이혼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전근되어 시골에서 조용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케빈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케빈은 지난번에 토마스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셔츠와 양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수염이 기른 뒤 작은 마을에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토마스가 이사한 작은 마을에서는 기름값을 아끼려는 건지 아니면 차 없이는 세탁소나 편의점에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토마스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자의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회해야 합니다. 제시카를 혼자 있을 때 하인처럼 대하는 것 어쩌면 토마스는 이혼과 양육권 상실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시카가 전화해서 사라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기시키면 사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자녀 양육비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시카에게 변호사에게 알리라고 조언하고 그녀가 법적 채널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요청하자마자 지금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세러가 원한다면 세러를 만나고 싶다는 타머스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와 나는 아버지 없이도 그녀를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사랑을 쏟기로 동의했습니다. 내 아파트를 몇 번 시도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키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막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출장을 가는데 완전히 문이 잠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집에 있어야 할 랜디에게 연락하려고 하는데 부페 구멍을 통해 엿보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비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고 확신하는데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랜디도 어디 갔지? 시댁으로 달려가니 랜디가 도착하자마자 거기 있어. 랜디가 너 누구냐고 말문이 막혔어. 랜디가 의기양양하게 웃는 걸 봤어.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결말은 상상도 못했던 내 이름이었어. 공유됨 32세 저는 랜디와 함께 살고 있는 이라는 주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랜디는 직장 동료였고 우리는 치열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약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던 랜디가 한 말이다.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다. 당신의 직업 당신은 실제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실 저는 한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내 경험을 활용하여 내 회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회사에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베스트샷 고개를 숙이고 나조차 당황한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랜디를 그의 가장 큰 후원자로 지지하고 싶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큰 위험이다. 우리는 지금 결혼했고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이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국 랜디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랜디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는 우리가 저축한 돈을 모두 썼습니다. 인력 파견 회사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 랜디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CEO인 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사실 제 여자 동료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제 좋은 친구 마릴린이요. 결혼 직후에는 너무 위험해요. 동의해요. 마릴린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조심할 수가 없었어요. 샤론 랜디는 기분에 따라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이 직장에서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현재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기업과 정신의 세계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랜디가 왜 그랬는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왜 채용 대행사에 물어봤지만 랜디는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는데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석에서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했지만 일이 거의 오지 않는 것을 통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는 수많은 채용 대행사가 온라인에 있으므로 되면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레클러스 랜디는 자신의 업무에 능숙했지만 그만둔 이후로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회사는 금세 자금이 부족했고 직원들은 결국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랜디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2만 달러를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제가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하지만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무엇인가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은 내 아내이고 당신이 나와 결혼한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야 한다는 거죠. 랜디가 말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그의 경멸적인 시선에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랜디는 며칠 동안 계속 22만 달러를 요구하며 모욕을 가했다. 내가 아내로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다. 재정적 부족분을 충당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머리를 따았고 날이 갈수록 약간의 신체적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게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랜디의 회사는 이때쯤에는 제가 저축한 돈이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랜디의 회사를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여전히 랜디는 회사를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시어머니는 주부입니다. 여유는 별로 없지만 절박한 아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랜디의 회사가 망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갈 부모가 있을까 놀랐다.
그들은 집을 잃게 될 것이고 내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랜디의 회사는 단 6개월 만에 파산했고 랜디는 일할 의욕을 모두 잃은 것처럼 보였고 랜디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빚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여러 번 대면했습니다. 랜디 보세요. 우리는 현금도 정확히 없고 저축한 돈도 없어요. 일자리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굴 수 있나요? 회사를 잃은 후 절망적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당신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 집은 담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집을 잃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 번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당신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크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랜디 회사가 부도난 지 6개월쯤 됐고 랜디는 일자리를 찾을 기미도 보이지 않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하고 돈은 자기 돈으로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저축하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샤렌에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돈 좀 주세요. 월말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될 것 같아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랜디랑 이미 얘기했는데 집을 잃으면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랜디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셔집 잃게 될 것 같아 진정해 전화를 끊고 생각이 났어. 아버지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응답받았어. 아빠 샤론이야 오랜만이야 안녕 잘 지내나 문제가 생겼어. 랜디 회사가 부도났어. 그리고 이제 그의 부모님은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랜디가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신 상황을 설명하신 후 아버지는 랜디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고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투자자이고 돈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임대 수입만으로도 상당한 돈이어서 솔직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개미고기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취직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로 결심하고 랜디는 그 사람의 어떤 지원도 거부했고 랜디는 내가 죄책감을 느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댁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랜디에게는 비밀로 하고 돈을 시댁 식구들에게 이체했습니다. 나는 랜디에게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haron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그랬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런 구석으로. 밀린 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지만 랜디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는 집에 점점 더 부재중이었으며 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당신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식료품 살 돈을 요구했고 나는 가야만 했습니다. 3일 출장 중 랜디 얼굴도 못 보고 걱정도 되었지만 3일 동안 랜디 얼굴도 못 보고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부담이 됐다. 3일 뒤 공항에서 여행을 마치고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고 싶었어야 했는데 랜디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문을 열려고 할 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열쇠를 몇 번이나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랜디는 그렇지 않았다. 전화를 받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랜디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어갈 수 없고 부페 구멍을 통해 들여다본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봤어요. 틀렸는데 왜 내 물건은 어디 갔나? 랜디는 당황해서 어디로 갔는지 소속사에 전화하는 걸 깜빡하고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시댁에 가서 기념품도 주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샀어요. 랜디 거기 있었어요. 랜디 여기서 뭐 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며칠만 머물자고 했어요. 랜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랜디는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나를 내려다보며 할 수 없이 말을 잃었지만 랜디는 여전히 얼굴에 싱긋 웃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랜디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 열쇠는 무엇인지 뻔하지 않나요? 그 집은 이미 이사갔어. 뭐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혼했으니 서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새 여자친구가 생겨드니 그냥 새 여자친구로 가세요. CAU 조심하세요. 랜디가 밀어붙이는 동안 내 마음은 멍해졌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그의 전화기 화면에서 그는 젊은 여자를 껴안고 있었고 둘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나는 오래전에 이 결혼이 어떻게 끝났든 괜찮다고 생각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랜디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를 보고 웃더니 큰 소리로 랜디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시어머니가 뺨을 때렸어. 엄마 뭐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젊은이,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지? 난 그냥 쓸모없는 아내를 두고 갔어. 새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의 시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떨기 시작했다. 랜디 사업이 망하고 이 집이 망할 때 무엇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시나요? 압류당하다 셰런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랜디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만족한 세렌이 갚는데도 도움을 줬는데 절대 샤론이 다 해준 게 아니잖아. 넌 이렇게 멋진 사람을 배신해서 다른 여자한테 푹 빠질 시간이 있으면 일 좀 하지. 그래 아내와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게 부끄럽지 않니? 내 나이에 너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이제 떠나고 너는 빚을 모두 갚고 있지만 랜디가 어머니의 말에 확연히 흔들리며 애원하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랜디의 팔을 잡고 끌고 가기 시작하자 엄마의 눈물이 랜디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랜디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여기서 도와주세요. 지금은 빚을 갚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혼 신청을 하셨는데요. 할 수는 없나요? 결혼 허가증을 다시 신청하다 과거의 원한을 청산하려는 듯 랜디에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눈부신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결혼 허가증을 신청하세요.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널 응원했는데 넌 배신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도 배신하고 너도 바람 피웠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헤어질 테니까 상관없어. 내 사과는 이제 아무 소용도 없어. 난 영원히 바보였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여주인과 재혼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막대한 부채 공유로 인해 남은 생애 동안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머시를 위한 그의 선수들은 그의 아버지로 인해 단축되었습니다. 법률로 그를 집 밖으로 내쫓고 우리는 그 뒤에 문을 잠갔습니다. 그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랜디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에게 빚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총액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부인하고 유언장에서 그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랜디는 결국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랜디는 살 곳과 의지할 사람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여주인도 그를 지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건 자기만을 위해 살던 남자의 운명이죠.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부모님이 걱정해주신 이혼 후 다시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지만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직업도 있고 직업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잘 지내고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는 정말 축복받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마음껏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이사하시게 되니 정말 폭탄이군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가도 된다고 했고 괜찮다고 대답하고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내 위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나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나는 당신에 대해 덜 신경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말입니다. 30세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알렉 5년 동안 파티에서 만나 1년 반 정도 사귄 뒤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당신이 주부였으면 좋겠어요. 알렉이 그래드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알렉이 내가 주부가 되기를 바랐다면 나는 그 소원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주부가 되어 가사 일에 전념하고 알렉을 지원했습니다. 알렉은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자신의 일에 매우 헌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의 피곤한 모습을 이겨내 그 사람의 직업이 정말 힘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양성을 늘리고 고기가 많은 요리에 집중하여 그가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프라이드 치킨이 시원한 맥주와 딱 맞는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칩니다.
알렉이 제가 준비한 음식을 행복하게 먹는 모습이 모든 것이 보람되고 그의 삶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준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저는 매일 집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집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엘릭을 지원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판매 중임에도 불구하고 엘릭스의 낮은 급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엘릭스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애썼고 그것은 결혼 초기에는 동료들과 후배들조차 그를 능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알렉이 헌신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아직 어리고 몇 년이 지나도 월급이 적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 지내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편안하게 살기에는 거리가 멀었고 식료품도 줄여야 했고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알렉스의 집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2년 차쯤에 나는 부업으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다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고 알렉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삶을 더 쉽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알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아르바이트 시켜줘 집 관리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계속 집 관리하겠다고 했다고 집중해줘. 그런데 낮에는 조금만 일하고 싶다고 알렉스 프라이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대답했어. 나는 언급하지 않았어.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 나는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저축을 늘리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알렉은 거절했고 결국 당신은 더 오랜 시간 일하게 될 것이고 집안일은 소홀히 될 것입니다. 우리 월급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반박을 참으려고 혀를 깨물었어요. 알렉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취직해서 비용 절감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더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로 바꿨어요.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고정비를 최대한 삭감했어요. 보험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차도 팔았어요. 솔직히 차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주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한 달에 $200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식료품비도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고기를 콩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세일하는 물건을 사서 냉동시켰고 전반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의 나를 지켜줄 다양한 요리법이 흥미로웠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상점에서 간식을 사지 않고 집에서 쿠키를 굽는 대신 월 식비를 $200 정도 줄였기 때문에 총 $400를 절약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하여 저축한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백 달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산됨으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알렉에게 보낸 거대한 소포가 도착했어. 야 이게 뭐야? 쉬는 날이었는데 자고 있던 알렉을 깨웠는데 왜 내 하루에 나를 깨우는 거야? 일어나서 이거 봐야 해. 내가 엘릭을 거실로 끌고 가서 소포를 가리켰어. 오 드디어 웃으면서 왔어. 엘릭이 소포를 열었어. 와 이거 굉장하고 그가 상자에서 꺼낸 것은 이것과 함께 거대한 스피커였어. 놀라운 사운드와 몰입감 넘치는 경험으로 영화를 볼 수 있고 단순히 음악을 듣기에도 좋습니다. 알렉은 눈에 띄게 신났지만 뭔가 잔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느꼈던 $500는 기절할 뻔했어. $500를 아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알렉이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왜 이런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려고 했어. 무슨 뜻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난 당신이 좀 더 영화 같은 영화를 찍으면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 우리 같이 영화 볼 때의 경험 너무 비싼데 돈 낭비하지 마. 돈 낭비 내가 불렀으니까 내 이익인 것처럼 쓰지 마. 너 스스로 원한 거잖아. 변명 그만하지 않았어. 아니 난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에 변명하지 않고 내가 머리에 못을 박았다고 말했어 봐. 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샀습니다. 당신은 단지 주부일 뿐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가장 큰 승리자입니다. 엘릭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감사입니다. 제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알렉에게 화가 났어요. 당신이 진지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당연하게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내 대사야. 그 사람은 나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지만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몇 년 동안 나는 전업주부였고
직장에서 꽤 단절되어 취업 시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도전적이었고 갑자기 쫓겨나면 혼자서 벌기 힘들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알렉스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도 알렉이 승인을 안 줬고 그 후에는요. 최근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완고해졌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하는 일에 정말로 감사해야 한다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알렉은 내가 전업 아내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요 승자의 역할을 좋아하고 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그는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해 완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려면 그의 사소한 자존심에 얽혀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이 높았다면 그는 실제 결과를 보여야 했지만 엘릭의 경력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해 보였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엘릭은 이번에 또 다른 커브볼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부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릭의 외아들, 특히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시댁은 최근만 봐도 탯줄을 잘 자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알렉은 내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반항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어요. 허호 이런 정말 끔찍해요. 이 정군요 요즘 여자들은 감사가 부족해요. 확실히 당신을 부양해준 알렉이나 그를 낳고 키워준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군요. 엄마 아빠 제발 에밀리를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확실히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존중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녀는 철자도 못해요. 그게 바로 알렉과 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얕잡아 본 방식이죠. 왜 그토록 비열한 짓을 하는 걸까요? 결혼하기 전에 알렉스의 본색을 알아보지 못한 걸 후회했는데 갑자기 알렉이 오늘부터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사 오신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하면서 거기 서서 알렉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어를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한다고 말했어요. 알았어요. 여기로 이사하는데 왜 스스로 결정하겠어요? 제가 이 집의 사장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그냥 떠나세요. 하지만 나 없이는 길을 잃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알렉이 이렇게 날 조롱했어요. 언제 그만 볼 거예요? 괜찮아. 우리 이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알렉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 우리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 알았어. 알렉 방금 1시간 후에 내 시댁 사람들이 도착해서 대화를 계속했어. 엄마 아빠 만나서 반가워요. 이 모든 물건을 나르느라 지쳤으니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간단하게 나중에 뵙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거운 가방을 현관문 옆에 떨어뜨리고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가방을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정된 방을 하나씩 지정하는 그 순간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체 왜 그들이 우리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알렉과 내가 그들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 둘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성인 4명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빡빡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방이 많고 알렉도 그곳에서 쉽게 통근할 수 있는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로 이사하려고 나갈까 봐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나를 정말 귀찮게 했고 알렉은 나를 가사일에 잔뜩 쏟은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첫날 먹었던 좋은 고기를 더 사오세요.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와 함께 이사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돈을 쓴다면 우리는 알렉스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월급날까지 시리얼만 먹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것과 우리를 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을 아껴서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계속되는 비난을 참으면서 스스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시댁 살던 이웃들과 얘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분명히 그들은 도박에 중독된 것 같았고 거의 매일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습관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다고 의심하여 집을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지만 왜 함께 이사해야 했는지도 설명되었습니다.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낮 시간에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가곤 했고 나에게 집 청소를 하라고 일깨워주곤 했다. 나는 그들이 떠난 다음 날 도박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따라가기로 했다. 은밀하게도 그들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로 인해 강제로 집을 팔고 우리와 함께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계속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 일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직업을 가지든 남동생과 그의 아내가 생활을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며칠 동안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나의 계획이었다. 정규직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자존심을 억누르며 전직 상사에게 연락했다. 그 사람은 내가 일할 때 정말 존경했던 여자였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회사를 떠났고 갑자기 그녀에게 연락해서 죄책감을 느꼈지만 기뻐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다시 만났을 때 카페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인상적이었고 환상적인 관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에텔린입니다. 오랜만이야. 너무 고마워. 만날 시간이 돼서 그냥 애신이라고 불러. 더 이상 부장은 필요 없어.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 나 사실 지금 내 사업을 하고 있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예상사가 이제 사업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현재 직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귀찮게 하거나 낭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 그게 번거롭다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난 여기 없을 텐데 왜 우리를 위해 일하러 오지 않으세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여러 자격을 갖고 있고 항상 일을 빨리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루브를 찾을 때까지 항상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뻤고 다음으로 에설린은 매우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고 에설린이 공감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진심인가요? 사랑하는 부하 직원의 요청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거기에서 에설린 아니 CEO 애신을 평생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갈 준비는 어디서 하는 거야? 우리 없이 가는 줄 알았더니 집안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댁에서 가혹한 말로 난 그 말은 무시하고 계속 준비를 했고 계속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겠는가. 너 이혼하고 노숙자 놔줄게. 알렉. 그렇게 나한테 대놓고 난 알렉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잘 대답했어. 이혼하자. 알렉이 눈을 깜박인다. 깜짝.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이혼하자고 한 시댁 식구들 지금은 불안해 보였고 초인종이 울렸어. 그들이 도착한 것 같군. 시댁을 지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이삿짐을 싣고 있었어. 제발 어서 이삿짐이 내 물건을 싣기 시작해서 트럭.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렉이 재빨리 나에게 돌아서서 나에게 이사 간다고 묻습니다. 당신의 1600달러보다 훨씬 낫군요.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알렉은 이 말을 듣고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내 시댁 식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았어요. 잠깐. 알렉은 그 정도밖에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글쎄, 내 시댁이 알렉에게 도박 빚이 있는 빚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왜 그럴까? 아빠가 나중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어머니한테 혼났는데 너무 늦었어. 알렉이 자기 부모님이 최악의 시기에 죽음을 도박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아냈어. 그러니 똑바로 말해줘. 에밀리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이혼할 예정이고 이제 내가 덮어야 할 일이 있어. 우리 부모님의 도박빚도 있고. 알렉스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말하는데 상황이 바뀐 것 같군요. 내가 당신을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사하는 사람이 내 관심을 끌 때쯤엔 좀 슬프네요. 당신 물건은 전부 짐 꽉 차 있어. 고마워. 나도 같이 갈게. 잠깐만. 우리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내 시어머니가 물리적으로 나를 말리려고 하니까 이삿짐이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강제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증인 역할을 할 테니 무슨 일이든 하시면 의뢰인을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 늠름한 이삿짐에 맞설 수가 없으니 그들은 길을 잃은 듯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사 트럭을 타고 새 집으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새 삶을 기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늠름한 이삿짐꾼들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떠났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내 변호사를 통해 나는 완전히 낙담한 알렉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렉은 동의했습니다.
소란 없이 이혼을 하고 알렉은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정하고 심지어 아파트 임대 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한 후 잘 도망친 듯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저소득층에게는 아마도 최선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속 무미건조하게 남아있으면 결국 부모님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 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채권 추심자들에게 잡힌 게 분명했고 알렉은 부모님을 피해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고 나에게 다시 만나자고 간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훨씬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나는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해준 애신을 위해 내 일에 마음을 쏟고 있다. 조금씩 갚고 있고 회사에 사는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집세도 엄청 저렴하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돈을 절약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축을 늘리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계획이에요. 로안이 결혼한다는 건 갑작스러운 발표였다. 우리 의붓손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과 그의 아내가 앞으로는 가족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가정부가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이것 때문에 바닥이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함께 살 가치가 있었습니다. SED 그때 누군가 내 뒤에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은 샬롯입니다. 57세 주부입니다. 남편 앤서니와 결혼했습니다. 37년 전 20살 때 그때 미대 졸업하고 막 일했는데 살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임신해서 결혼했어요. 더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가끔 궁금했어요. 나는 의심이 들었지만 앤서니는 그를 믿고 당신과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평생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앤서니는 항상 나를 잘 보살펴 주었고 임신 중에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안일을 주도하고 나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존 앤서니도 그와 함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존 가자 놀러 가요. 주말에 공원에 자주 갈 수 있었죠. 함께 태그해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앤서니가 주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존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장래 등록금을 위해 돈을 기부했고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재정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존은 빠르게 성장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이었고 나는 매우 행복했지만 가족마다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존은 일반적으로 좋은 아이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쉬웠고 중학교 때 동급생이나 여자친구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그에게는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있었고 때로는 앤서니를 못되게 굴기도 했고 내가 그를 욕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서클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공립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최고의 학교는 아니었지만 좋건 나쁘건 확실히 라우디 사립학교보다 낫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잘 다녔지만 11학년이 되었을 때 존과 마주했을 때에도 성적이 급락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존에게 과외나 추가 수업을 제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BLI 선언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성적은 어느 날 계속 급락했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순간 그의 위대한 업적은 떨어지고 있었다.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그녀에게 몰두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10대 소년과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발견하면 그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봤다. 그는 아마도 굴욕감을 느낄 것이고 심지어 나에게 그 일을 빼앗아 그의 은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나는 앤서니에게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앤서니는 저녁 식사 후에 그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앤서니는 존의 방으로 가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앤서니가 30분 정도 후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앤서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가 새 여자친구에게 푹 빠졌다고 그들은 통화 중에도 긴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시험 나는 그에게 공부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상기시켰고 그는 심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쿼스 앤서니가 나에게 업데이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앤서니의 스티드 양육에 대해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존과 마주했다면 아마도 그때부터 논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곧 평균 수준이 되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성적은 스텔라에 있었지만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지원하여 마침내 성공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이 좀 더 독립적인 앤서니가 되어 그를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었고 나는 결혼 초기처럼 커피 데이트와 짧은 여행을 갈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데이트를 하거나 직후에 새로 WS를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결혼했어요. 곧 임신할 것 같아 서둘러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편과 단둘이서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우리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가 얼마나 다른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귈 때는 안토니의 일이나 학교 생활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대부분 우리 아들 부부가 육아를 겪은 부부는 몇 살이 되든 자식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임신한 뒤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 꽤 어렸어요. 저는 30대쯤이었고 앤서니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었고 시간은 흘러갔고 존은 우리의 육아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앤서니는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이미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은 회사에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르네요. 우리는 부모로서 걱정을 했지만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일찍 왔는데 앤서니가 25살이고 3년 동안 일을 해서 우리는 여전히 존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임신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 않니 난 진심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존은 자신있게 앤서니라고 말했고 나는 존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고 그가 열정적이고 직업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기 때문에 며칠 후 우리는 존의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앤서니와 저는 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의 약혼자 옆에 있는 헤일리입니다. 대략 3, 6학년 사이의 어린이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전적으로 그 소년에게로 쏠립니다. 이 청년은 존의 자녀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로안입니다. 제 의붓자식입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아이는 헤일리의 이전 결혼에서 얻은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의붓자식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그 아이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반응을 보니 헤일리도 의아해하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하는데 둘이 어디서 만났나요? 우리 직장에서 만났어요. 헤일리는 제가 입사한 회사 비서였어요. 헤일리 몇 살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아는 몇 살이냐? 나는 30살이고. 로아는 10살이다. 알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처럼 20살쯤에 아이를 낳았구나. 묻기 싫은데 전 남편은 왜 이혼했니? 그 사람이 날 바람 피웠나 보네. 엄마 아빠 질문을 너무 빨리 던지네요. 새로운 정보 때문에 좀 당황한 점은 죄송하지만 존은 결혼에 전념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 같아서 축복을 했고 존과 헤일리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후 로안과 함께 걱정도 했지만 존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러나 약 6개월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앤서니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어 그때부터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돌보기 시작했다. 집에 앤서니가 있는데 저축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하고 돌보기도 힘들었다. 평생을 바친 남자를 제대로 보살펴주고 싶다. 아들 부부가 엄마를 찾아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아빠를 모시기가 힘들어서 이사하는 게 어때요? 알고 보니 다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해서 너무 기뻐서 빨리 동거를 하게 됐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의붓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의붓손자 로안을 몇 번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별로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우리가 클릭해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원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앤서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학교에 대해 물어보고 대화가 항상 즐거웠으며 로원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엄마. 그렇죠. 셔츠를 잘 빨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간병 업무가 있어서 헤일리에게 빨래 좀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허드렛일을 시키는 건 괴롭힘이 아니죠. 헤일리 바쁘죠. 육아는 엄마의 일이에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헤일리에게 집안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육아하느라 바쁘다고 주장했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헤일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조는 절대로 쉬는 날이면 어디든 소란을 피우고 늘 웃고 다니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로안을 나에게 맡기고 스스로 떠나갔다. 왜 내가 이 모든 양보를 해야 하겠는가? 결국 내 책임은 집안일에서 일로 늘어났다. 안타깝게도 앤서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앤서니는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와 대화하는 것은 내 장기 파트너가 떠난 스트레스 완화제였습니다. 내 마음에 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나를 현실로 끌어준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다. 뒤에 상속 재산은 얼마인가? 존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존이 이런 말을 했다. 존이 하는 말을 들으니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어. 난 모르겠어. 아니 넌 알아봐야 해. 난 내 공평한 몫이 존이었으면 좋겠어. 항상 이랬지. 아니 이건 헤일리의 영향이겠지.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 깨달았어. 헤일리는 매너가 없었고 그런 것 같아서 자기 자신만 신경 쓰면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배려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존은 아마도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있었는데 존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나면 그가 대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쓰러졌습니다. 소파 물기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어본 사람이 로안이었군요. 네 괜찮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늘 친절하셨죠. 이제 힘내겠습니다. 할머니 지켜내겠습니다. 로안 움직여. 혈연관계가 없어도 로안 머리를 쓰다듬어 인연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로안과의 관계였습니다. 로안이 그런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변호사가 유언장을 가져왔을 때 존이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그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엄마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좀 더 보면 유언장에 적힌 대로야. 난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샬롯 넌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우리를 무시할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하면 될 거야? 만약 상속재산이 없다면 생활이 힘들어질 경우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로원은 자퇴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제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나와 로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점점 대립적이 되고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괜찮아 반으로 쪼개면 돼. 알았어. 왜 내가 그 시점부터 제안했을 때 비웃는 미소에 처음부터 동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들은 계속 로안을 탈락시키겠다고 위협해서 나를 위협하면서 나는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느꼈다. 저항할 정신을 잃고 복종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로안은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 연령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나는 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3년 뒤에 로안이 결혼한다. 갑자기 로안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놀랍게도 아들 부부가 이제 우리끼리 살자고 해서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우스미드가 웃었던 말은 나도 아마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기쁨을 참을 수 없었어. 마침내 15년 동안 너희 둘을 참아낸 건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내 광복절이 다가왔어. 무슨 소리야? 혼란스러워서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없었는데 바로 뒤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집에 왔어요. 잘 돌아왔습니다. 로안 왜 돌아오셨어요? 오늘 돌아올 거라고는 안 하셨어요. 할머니께 제가 모두 놀라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결혼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헛소리 한 것 같아. 로안이 이렇게 말하더니 또 싱긋 웃었지. 아 그래서 할머니도 이 집에서 쫓아낼 걸 기대하고 있었잖아. 뭐야 이 집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데. 내 아들과 그 아내가 로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이미 집을 팔았는데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거지? 조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어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물려받은 집이니까 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뭐야 이제 어디서 살까 했는데 로안과 그의 아내와 함께 쌓인 가족으로 여기서 살 계획이었어요. 존과 며느리도 똑같이 화를 냈지만 로안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계획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내 아내와 할머니와 다른 곳에 살다가 오늘 그녀를 데리러 여기 왔어요. 잠깐만. 로안 왜 이 늙은
여자를 데리고 가세요? 그녀는 혈연관계도 아닌데 나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할머니는 내 친족보다 더 가족이에요. 엄마든 새아빠든 난 너희들이 항상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참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 동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당신은 내 아내를 가정부처럼 대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과 며느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아내를 당신 같은 사람에게 노출시킬 수 없어요. 당신은 부모님을 버리고 당신 같은 아이를 키운 기억도 없고 당신들 밑에서 자란 기억도 없고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집을 나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존과 며느리는 절망에 빠졌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당연히 젊은 부부는 아들과 그의 아내가 항상 디자이너 제품을 사며 놀았지만 둘 다 일하지 않았음에도 돈은 상속에서 나왔는데 돈은 나와 헤어졌습니다. 끝이 없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거의 다 소모할 뻔했습니다. 로원이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운이 좋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운이 꽤 빨리 떨어졌습니다. 나는 로원과 함께 가방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쫓겨나서 지금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하면서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빚을 쌓아가고 있다. 반면에 쭉쭉 뻗는 습관으로 인해 대부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나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로원이 사는 곳 그때 로원은 결혼했고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로원의 아내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미용사 교육을 받은 후 즉시 그녀에게 데려갔습니다. 가끔 머리를 자르고 다듬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항상 스타일에 대해 칭찬합니다. 로안 할머니의 아내는 이 소식을 보고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아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당신은 그냥 실업자이군요. 당신은 거만한 척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머니에 잔돈을 기부했으니까 행동을 정리하거나 나가라. 기생충 알겠어. 그래서 우리 통장을 다 39센트까지 빼내고 나갔어. 이게 대체 뭐야? 그 39센트가 고맙다는 인사와 작별 인사라고 생각해. 행운을 빌어요. 제 이름은 루시어입니다. 37세 프리랜서 엔지니어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은둔자였습니다. 같은 반에 인기 있는 여학생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빼먹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둔 생활을 하다가 1년 반 정도 못 가서 결국 자퇴를 하게 됐어요. 변화해야 한다고 느껴서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낮에 근무했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누군가를 위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달한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부부터 노련한 삼촌,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온갖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그때 그 일에 감사하게 됐어요. 직장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조언도 받았어요. 그들은 또한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를 빼먹었고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스스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국 일보다 부업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술을 공부하고 익숙해지면 모든 자유시간을 학습에 바쳤습니다. 그 사이에 간단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고 약국 일을 하는 사이에 수입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프리랜서로 더 깊이 파고들어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독학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술인지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점차 요령을 얻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몇 년 만에 더 높은 수준의 난이도와 고액 연봉의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를 통해 전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지만 22살에 마침내 이사를 나가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도하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라. 넌 언제나 기생충이 될 거라는 엄마의 말이 찔렸지만 내가 독립해서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 아빠는 부모로서 걱정도 했지만 내가 독립을 하고 있어서 안심이 됐어. 힘들거나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항상 따뜻한 말투로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는 가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아빠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세심하고 친절하셨기 때문에 아빠를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사교적인 레우스가 되었을 때도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하거나 독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서두르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조언이 제가 한동안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혼자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일한 덕분에 어느새 수입이 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00 정도 벌고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높은 이율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소득이 높고 심지어 놀라기도 해서 돈이 많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물질적 욕구도 별로 없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저축을 했고 친구가 조언해준 $300,000 정도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자느라 지쳐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뇌졸중을 앓으셨고 구급차에 실려오셨나 봐요. 옆에 앉아서 아버지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오루시아 오랜만이에요. 아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응급치료를 해주셔서 이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고 그때 술 한잔 하러 나갔던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깨어난 걸 보고 기뻤어. 내가 내 앞에서 쓰러졌을 때 너무 무서웠어. 의사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있으라고 해서 미안해. 아빠는 한동안 입원했어. 매일 방문했어. 루시아 넌 매일 와. 그런데 내일은 괜찮니? 응 괜찮아. 내가 일을 관리하고 있다니 듣기 좋은데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서 즐거웠어. 아 루시아 왔어. 엄마는 주부라서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자주 마주쳤어. 병실 엄마는 내 직업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다 급하게 전화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엄마도 거기 계셨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루시아에게 전화가 왔어요. 건강 문제가 좀 있어서 다리와 허리가 약해졌어요. 집안일을 좀 도와야 할 것 같으니 루시아가 집에 돌아와 아빠가 하지 않은 집안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간병과 집안일을 엄마에게 지우고 싶지 않아서 아빠를 도와드리는 게 제겐 별일이 아니었기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결정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루시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부담되기 싫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빠가 감사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낮에도 일할 테니. 어떻게 하면 일이 줄어들겠냐고 엄마가 물으셔서 내 직업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일해서 청소와 저녁 준비를 돕습니다. 물론 제가 빡빡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함께 살면 결국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실직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루시아 당신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공짜로 먹여주세요. 저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제 직업뿐만 아니라 제 은행 계좌에 연결된 가족 신용카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이 말을 드렸습니다. 이 카드를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시거나 모든 일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것이 내 계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클레이가 왜 너한테 전화했는지도 모르겠어. 넌 맨날 살고 있었니? 빚도 없지? 내가 빚 갚는 걸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엄마는 계속 회의적인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어. 왜 그 사람은 나를 믿지 못했을까? 엄마 눈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괴로웠어요. 어느 날 엄마가 뭔가 충격적인 일을 했어요. 엄마 집에 오래간만에 시어머니를 못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월터 그리고 빅토리아는 엄마가 내 남동생 월터와 그의 아내를 우리와 함께 살도록 초대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방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클레이 집이고 내 집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농담이겠지. 난 월터와 한 번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 알다시피 월터는 항상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교육도 많이 받았어. 이제 그는 대기업에서 뛰어난 회사 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저를 얕보던 고등학교 중퇴자, 은둔자가 됐습니다. 루시아가 또 거머리를 빨아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를 구하러 왔습니다. 정말 루시아는 정말 말썽꾸러기입니다. 월터의 아내 빅토리아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무시했습니다. 결혼식 월터가 마지못해 나에게 소개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내가 가망 없는 사회 은둔자라고 말했던 것 같고 가족의 흑영 빅토리아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지금도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해주세요. 월터 그의 아내와 엄마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희죽희죽 웃으며 말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루시아는 일어나 아침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시계는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킨다. 나는 종종 밤에 엔지니어로 일한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잠이 심하게 부족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이르다. 왜 그렇게 게으른 거지? 실업자이니 적어도 처리는 해야 할 것 같다. 집안일 다 아침 준비하고 월터 도시락 준비하고 쓰레기 버리기 지금 잠깐 진짜 게으른데 벌써 처리 빅토리아 말투가 무뚝뚝해지고 말다툼을 해도 아무데도 안 가니까 그냥 집안일만 하고 빨리 돌아가요. 침대 잠 좀 자야 하는데 엄마가 깨워서 뭐해 자고 있어 화장실 청소 그리고 마당에 있는 잡초 뽑기 우리 이제부터 너한테 엄격할 거야.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름 그런 다음 그녀는 빅토리아와 팀을 이루어 내가 점심과 저녁을 요리하도록 감독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게 하면 일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투자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일했던 고객과의 관계에 더해 저는 항상 엔지니어링 업무를 즐겼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 것이 제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들이 내 관심을 끌거나 나에게 집안일을 쌓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일이 끝날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남자는 빅토리아를 떼어냈고 엄마는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여러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럴 계획이 있어서 소음 제거 귀마개를 써서 여전히 약간의 소리는 들리지만 방해가 되지 않아서 일에 집중하고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월터 부부와 엄마가 점심시간에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당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잃었고 말하려고 애쓰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낄낄 웃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점심을 만들려고 냉장고로 향했지만 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집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식비를 부담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클레이가 당신을 머물게 하도록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상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엄마와 빅토리아와의 대화를 엿들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로지가 둘 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여기 사는 게 불행해 난 요양원으로 이사할 거고 너도 이 집을 떠나야 해. 아빠의 말을 듣고 내 편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심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 집을 찾기 시작했다. 월터 집에 와서 불렀어. 안녕 루시아 이리로 와. 내가 거실에 갔을 때 엄마와 월터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엄마한테서 들었어. 넌 방에 틀어박혀 집안일도 안 했으니 정말 창피해. 나는 항상 그렇게 느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끊임없는 질책이 내 신경을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위해 내가 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마음이 아플까요? 나는 이 가정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무직자 그냥 가져올 땐 그렇게 거만하고 거만한 행동은 하지 마. 기생충 청소 안 할 거면 나가버려. 우리는 이제 그만 부담은 그만둬. 좋아 그들이 날 내보내고 싶으면 알겠어. 그럼 난 떠날게. 엄마와 다른 사람들은 의기양양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이제 드디어 짐을 버릴 수 있어. 엄마 지금부터 넌 기병이었어. 우리 둘만 착하게 살아. 엄마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여겨보고 바로 입주했어요. 혼자 생활이 행복했어요. 아침을 맞이하고 원하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먹고 내 맘대로 잠자리에 들었죠. 한 달쯤 지나서 엄청나게 편하고 행복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월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인가요? 엄마의 에브리데이 신용카드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는데 그게 당신 은행 계좌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알아보세요. 예 가족 카드를 취소하고 물론 돈도 모두 이체했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에 아빠 돈이 틀림없었다고 농담하는 거야. 왜 39센트만 남겼어? 아, 그 39는 고맙다는 뜻이야. 그만 장난치지 말고 우리 돈 돌려줘. 왜 내가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해? 그 계좌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은 당신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장담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하지만 내가 자신있게 말하자 월터는 결국 당황하게 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돈을 벌었다고 믿으세요? 실제로 그 돈을 다 벌었나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 솔직하게 알고 싶으시면 물어보세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을 테니 행운을 빕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내가 일을 크게 망쳐놨고 해고당해서 집으로 돌아왔어. 아빠가 거기 사시니까 경제적으로 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루시아 그래서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파트타임이었어. 괜찮아 그러면 넌 일을 하고 있어. 파트타임이라도 모든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 잠깐만요. 루시아 전화를 끊었어요. 월터의 직업 상황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아빠는 이사할 준비가 다 됐어요. 월터와 엄마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중요한 전부입니다. 나는 엄마가 내가 돌아오길 바라거나 엄마 잘못이었다는 사실이 아빠의 잘못이라는 유감스러운 메시지를 모두 무시해왔습니다. 이혼한 엄마가 요양원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아빠가 집을 팔고 엄마와 월터의 가족을 쫓아낸 것에 환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는 큰 집이 없다면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제 엄마는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으며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지쳤고 월터와 그의 아내 월터가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 오랫동안 일한 여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고 빅토리아는 분명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월터와 빅토리아는 위자료를 놓고 지저분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둘 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혼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며 아버지를 고급 요양원에 입원시킨 이후로 아버지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지금보다 더 많이 웃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앞으로는 아빠를 계속 돌보면서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을 풍요롭게 할 생각이에요. 당신은 직장을 그만뒀으니 우리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가세요. 갑자기 손을 내밀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이혼 서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냐고 물으니 남편 폴이 다음 날까지 유예 기간을 줬고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이름은 캐시입니다. 저는 35세 주부입니다. 제 남편 폴은 37세이고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자궁을 잃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병 확실히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너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너와 결혼한 거야, 캐시. 그러니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 폴은 내가 우울증에 빠질 뻔했을 때 그러지 못했다. 세 아들 중 막내인 폴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기업의 CEO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이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평소 친절했던 폴이 가족 사업에 합류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부탁으로 제 시간에 집에 오곤 했는데 입사한 지 1년쯤 지나서 야근이라며 자정쯤 집에 오기 시작했고 쉬는 날에도 집에 안 간다며 자주 집에 나오지 않았다.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나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표정은 예전의 쾌활함을 잃어가고 몇 번이나 물어봐도 엄숙한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캐시와 나는 폴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여러 번 토론을 시도했지만 그는 가족 사업이나 그의 부모님 집에서 내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할 때마다 거절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법이 그에게 뭔가 말을 해봐 나와 내 시어머니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나에게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불임 여성입니다. 폴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혼 벌써 넌 귀찮아 만날 때마다 들었던 그 말이 결국 폴 귀에 들어가고 폴이 또 화내면 이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 폴이 화를 내며 선언하고 문제는 해결됐다.
그 이후로는 부모님 집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가족들과 거리를 두었지만 가족 모임 등으로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와 최소한의 인사와 대화만 했습니다. 법률은 다른 사람에게 이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뒤에서 친척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 시류에 편승한 몇몇 사람들은 나를 피하거나 캐시에게도 혼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폴의 친절을 이용해서 아이도 없는데 어머님과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군요. 아내로서 그런 짓을 하다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장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굳이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폴이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된 문제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파헤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긴장 시어머니의 편에 서려는 듯한 친척이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던 병은 나의 말과 태도에 움츠러들고 금세 화를 냈다. 내가 감히 오만한 짓을 하느냐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도 가족관계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실례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아이가 없어서 쓸모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폴은 왜 당신처럼 무책임한 여자와 결혼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로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친척과 장로들을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폴은 그의 어머니가 나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쓸모없다고 부르거나 돌 여자라고 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할 건가요? 폴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폴 가족과의 단절 문제를 꺼냈을 때 상황을 몰랐던 친족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폴 어머님을 걱정해서 불필요하게 간섭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의도는 아니었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겠느냐고 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어머님에게만 몰래 말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아직도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군요. 아까 친척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관련 폴과 다시 진지하게 상의해야 할까요?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당신과 폴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사과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폴과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문제를 혼자만 간직하기로 몇 년 동안 아이 없이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형이 나에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회사에 들어가자고 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 단계에서 이직은 안 되지만 정말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폴이 저에게 제안을 하러 왔어요. 사실 저는 현재 주부인데 근무 중에 다양한 걸 봤어요. 경영 컨설턴트로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폴 씨 가문의 회사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지만 이 사실을 폴에게 말했을 때 경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폴은 형이 다니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동생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이어받았습니다. 초대 이유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비슷한 직위의 직원이 약 1년 후 질병으로 퇴직했습니다. 폴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차가워졌고 불길한 분위기가 있었고 폴은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 그만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새 일을 찾을 때까지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요. 그게 제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당황했지만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을 때 주된 일은 가정부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댁에 사는 손녀 돌보기 손주 부모님이 이혼 중이셨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손자는 예전부터 가정부가 돌보던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아내,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녀는 하퍼라는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들은 하퍼가 학교에 있는 동안 집 청소와 식사 준비를 제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제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폴에게 하우퍼에 대해 더 물어본 후 직장에서 하우퍼는 어른들 앞에서는 조금 수줍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내 집에서도 그녀를 돌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당신은 하퍼를 납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청소하고 집안일 안 하면 가사도우미 일도 안 하고 널 고용하지 않겠다고 소리쳤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이제 막 아이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야. 캐시가 폴이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제 하우퍼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하우퍼는 여자야. 그리고 설사 그녀를 데려간다고 해도 그녀는 곧 결혼해서 폴의 돈을 낭비할 거야. 그런 건 허락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 하퍼 입양을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고 큰아들은 이야기를 과장하고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을 아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하우퍼는 소녀이고 아들과 그의 아내가 이혼한 후에는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우퍼를 가게에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확실히 하우퍼의 어머니가 완전한 양육권을 갖기를 원하며 게다가 하우퍼에게 당신이 결국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면 여기서 사는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캐시는 이미 쓸모가 없고 우리 가게에 아무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하우퍼는 이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시댁에 있는 동안 하우퍼를 기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녀가 시어머니와 가능한 한만히 교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약 1년 후 저는 폴로부터 뭔가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집에 도착하니 폴이 큰아들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큰형의 이혼이 확정되어 너도 필요 없게 됐어. 우리도 이혼하자. 그 말에 그는 나에게 완성된 이혼 서류를 건네주면서 최대한 빨리 집에서 나갔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든 그 말을 알아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혼 서류를 확인했다. 뒤에 폴의 메시지 이것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며칠 후 제출하러 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폴이 보낸 메시지 거기 시어머니 큰아들과 폴리스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요? 당신은 하우퍼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와 사랑하는 할머니를 빼앗아갔고 하우퍼즈를 데려가는 우리에게 자녀 양육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초에 하퍼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기까지 했고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말은 당신이 바로 시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혹한 말을 하면서도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퍼 시어머니는 하퍼가 시댁에서 받았던 폭언과 가혹한 대우를 최대한 몰래 기록해 두었던 나의 행동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혼 조정 중 그 덕분에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잘 넘겨졌고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짓을 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은 이혼했으니 더 이상 상관없어 이 말을 해도 지금까지 깨어있던 폴이 입을 열었다. 이건 내 가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너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폴의 말에 시어머니는 물론 큰아들도 놀랐고 결국 다 설명하게 됐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일라가 둘째 아들의 탈세를 신고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큰아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월급이 크게 줄어들어 보잘것없는 자리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둘째 아들은 회사를 그만둘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형이 인수한 회사의 불분명한 결산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탈세의 형이 시어머니와 엘다 아들이 하퍼를 심하게 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폴이 나에게 하퍼의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양육권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자녀 양육비를 노리는 시댁 식구들의 강요로 하퍼를 빼앗고 양육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서 양육권을 얻기 어렵게 되었고 시어머니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머니는 양육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법과 장남은 이 문제에 대해 하퍼에게 그런 말을 자주 했던 시어머니에게 이용당했다. 나는 시댁의 유해한 환경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최대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폴의 이상한 행동은 하퍼가 처한 상황과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로 인해 하퍼를 구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가족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어머니가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설명하고 나서 신고해라. 맏형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폴에게 접근해서 너희들이 신고했는데 회사는 망할 거 아닌가? 폴이 침착하게 대답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다른 형이 인수할 거야. 회사 재건을 위해 좋은 컨설턴트가 있어. 넌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범죄에 대비하세요. 탈세와 사기에 대한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폴이 어딘가에 전화해서 총회에서 결정이 났고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이 집을 빚을 위해 팔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복 중 둘째 아들이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왔고 둘째 아들과 함께 경찰들이었음.
탈세에 연루된 큰아들과 시어머니가 나를 빼앗아가면서도 도주 위험으로 현장에서 체포됨 끝까지 무례했던 시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도 웃게 만들었어요. 회사 부도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어요. 아이한테 멸시받고 버림받을 걱정 없어요. 좋은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큰 타격을 준 것 같았고 그녀는 침묵 속에 떠났고 저는 둘째 아들이 부모님에게서 사들인 회사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쌓인 불법 행위와 미지급 임금을 처리했습니다. 법률과 큰아들 우리는 회사를 회복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형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활동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매일매일 만족감을 느낍니다. 시어머니와 큰아들에 대한 형량은 탈세액이 많아 평소보다 무거웠지만 시부모님 집이 팔리고 한 푼도 없이 갈 곳이 없게 되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아직 경찰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그녀는 우리 집의 배신자, 파괴자 같은 글을 썼습니다. 또는 가족으로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도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점차 실증이 나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하우퍼와 연락합니다. 하우퍼의 양육과 관련하여 제가 제공한 지원에 대해 하우퍼의 어머니로부터 캐시 덕분에 감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뿐 아니라 하퍼의 생명도 구했다. 하퍼는 당신이 그녀에게 유일한 친절이라고 하더군요. 그녀와 다시 놀아주실래요? 그녀의 말은 내 눈에 눈물을 흘렸고 그때 통화 중인 하퍼는 내가 캐시의 요리를 다시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이게 더 울게 만들 수 있나요? 근처에 있던 폴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새 집이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로 재빨리 약속하는 하우퍼의 전화 목소리를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까이